네, 안녕하세요. 금바이군입니다. 오늘 5월 14일 주요 테마 같이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중국 소비관과 관련주들이 조금 올랐습니다. 미중 정상회담으로 인해서 파급 효과로 한중 관계도 조금 개선되지 않겠느냐라는 부분들에 있어서 기대감들이 큰 거고요. 아무래도 인바운드하고 백화점, 호텔 같은, 그리고 인바운드 관광업 좀 전에 말씀드렸죠. 이런 것들, 그런 부분들이 아무래도 영향을 받게 될 거고요. 그리고 엔터주도 사실상 조금 움직일 가능성이 앞으로 있긴 있어요. 근데 그거는 상황들을 좀 봐야 될 것 같아요. 어쨌든 간에, 예, 미중 정상회담 진행되고 있고, 뭐 길게 이야기를 했다고 하는데, 과연 결과는 어떻게 될지는 조금 더 내일 정도까지는 봐야 될 것 같고, 그거 관련해서 한번 정리를 해보고 싶습니다. 저도. 그래서 예, 미국 소비 관련주 뭐 당장 뭐 하이브하고 SM이 나오는 거고, 화장품 관련주들 나오는 거고, 그리고 호텔 인바운드 뭐 이런, 그죠? 롯데관광개발 같은 것들은 저 인바운드 관광객에서 아주 크게 영향을 받는 그런 종목들이라서 그렇게 다 올랐습니다. 예, 그렇게 다 올랐는데 과연 이게 얼마나 지속성이 있을 테마가 될지는 조금 더 두고 봐야 될 것 같아요. 지금 회담 이슈라는 거는 진짜 단기예요. 회담 끝나면 끝입니다. 제로 소멸이라고 볼 수 있어요. 그런데 그 재료가 얼마나 계속해서 지속적으로 수익을 만들어낼 수 있을지, 그런 부분들 보시면서, 대체로 지금 뭐 엔터주들은 조금 좀 유보하시더라도 인바운드 관광 쪽이나 호텔 쪽 이런 쪽들은 좀 관심 있게 좀 저평가된 종목들을 중심으로 해서 살펴보실 필요가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우주 태양광하고 태양광 이야기는 계속해서 나오고 있고, 페로브스카이트의 고효율 태양광 발전 소재 이런 것들도 계속해서 주목을 받고 있는데, 결국은 구글하고 스페이스X가 우주 데이터 센터를 관련해서 협약을 맺었다,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죠. 아무래도 지금 우주 개발에 있어서 가장 키를 쥐고 있는 업체가 스페이스X다 보니까, 그죠? 스페이스X는 또 XAI와의 합병을 통해서 우주를 인공지능의 어떤 자원 기반으로 만들겠다. 제가 왜 자원이란 말씀을 드리냐면, 결국은 어떤 이제 전기라는 자원을 태워서 토큰이라는 자원을 만드는 게 바로 인공지능이다라고 저는 지금 현 시점에서 정의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전기와 자본을 태웁니다. 네. 전기와 자본, 전기도 자본이긴 하지만 실제로 지금 투자 자본들이 제일 큰 문제죠. 굉장히 빠른 사이클로 엔비디아 같은 곳에서 칩들을 발전을 시키고 있잖아요. 6개월이 다르고 1년이 다릅니다. 지금 베라루빈이 나오겠지만 뭐 슈퍼 베라루빈이 또 하반기에 나온다고 하고, 그리고 내년에는 또 다른 파인만 같은 또 저기 아키텍처가 예상이 돼 있잖아요. 그래서 계속해서 개발을 하고 계속해서 새로운 것이 나오고 성능은 점점 더 좋아지고, 그리고 어 그죠? 전력당 토큰 생산량은 점점 더 많아질 겁니다. 그러니까 효율적인 AI 추론들이 앞으로 계속해서 나오기 시작할 거예요. 물론 학습부터 많이 하지만 추론도 해야 돈을 버니까요. 학습하고 추론을 말씀드리면, 학습은 기본적으로 좋은 시스템을 만들기 위해서 세상에 돌아다니는 정보를 계속해서 습득하고 계속해서 어떤 시스템을 돌려서 그것을 학습하는 과정입니다. 그리고 그것의 결과로 우리가 챗GPT에 뭘 입력하고 나서 챗GPT가 답을 해주는 거 있잖아요. 그걸 보고 추론이라고 불러요. 입력보다 학습은 뭐다? 세상에 돌아다니는 것들을 수집해서 시스템이 스스로 배우는 거. 그걸 보고 학습이라고 불러요. 훨씬 더 비싼 그 GPU들이 사용이 되고, 혹은 뭐 트레이니엄이나 아니면 TPU나 이런 이름을 붙인 그 칩들이 그런 GPU와 비슷한 역할을 하는, 보통 NPU라고 부르거나 뭐 이런 식으로 부르죠. TPU는 자기가 뭐 텐서라는 걸 이름을 붙였으니까 텐서 프로세서 유닛이라고 독자적인 이름을 만들었고요. 우리나라에도 NPU를 만드는 데는 레벨리온이라든가 아니면 퓨리오사 같은 데들이 있는데, 기술 수준의 격차는 5년 이상으로 봅니다. 중국 업체들이 오히려 더 훨씬 더 근접해 있어요. 우리나라에서 만드는 건 신경망을 구성해주는 그 로직을 가지고 있는 NPU입니다. 뭐 일부에서는 퓨리오사 같은 데에 NPU를 결합해서 서비스를 직접 공급하고 있는 회사들도 있습니다. 일부 회사들은 퓨리오사에서 만든
NPU와 시스템을 그걸 기반으로 시스템을 만들어서 그 위에다가 자체 인공지능 엔진을 얹어서 좀 판매하고 있는 업체들이 있는 걸로 알아요. 그렇긴 하지만 아직은 기술 격차가 큽니다. 어쨌든 간에 그 구글과 스페이스X가 협력을 하면 어떻게 되느냐 하면 구글의 어떤 TPU를 실은 인공위성을 발사해서 그게 태양광으로 우주 저궤도 약 400에서 600km 정도 되는 궤도라고 하는데 거기에 안착을 시키고 태양광을 받아서 발전을 하고 그리고 냉각도 어떻게 하죠? 우주니까요. 복사 냉각을 시키면 돼요. 물론 그렇게 하려면 구조적인 부분들의 강화가 좀 필수적이긴 합니다. 그리고 그렇긴 한데 어쨌든 간에 그렇게 되면 전력 비용이 무료잖아요. 대신에 거기까지 어떤 위성을 띄워야 되고 그리고 위성을 개발해야 되고 그리고 굉장히 큰 위험성들을 감수해야 되고 수명에 영향이 있습니다. 근데 뭐 어차피 지금 데이터 센터라는 게 지금 데이터 센터 짓고 그 20년 쓸 수 있을 것 같아요. 잘 모르겠습니다. 저는 지금의 기술 20년 전에 개발됐던 칩들이 그 CPU나 GPU들이 지금 어느 정도 성능에서 위치를 가지고 있느냐를 생각해 볼 때 사실상 사양 장비가 될 겁니다. 되게 사양 시설이 될 가능성이 높아요. 근데 그렇다고 하면 이제 우주 태양광하고 우주 AI를 이야기할 때 가장 이제 좀 어려운 점 중에 하나가 뭐냐면 약간 불안정성이나 아니면 사고 발생 가능성이나 아니면 수명의 한계예요. 보통 우리나라나 아니면 다른 나라에 저궤도 위성을 띄우면요 짧게는 1년부터 길게는 10년 정도도 안 봅니다. 보통 3년에서 5년 정도의 수명을 가진 위성이라고 생각을 하고 계속해서 발사를 해주는 거예요. 영속적이진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수명 안에만 쓸 수 있는 위성들을 계속 발사해야 되는데 그 비용 자체가 어마어마한 거죠. 대신에 땅값도 안 들고요, 물값도 안 들고 전기료도 안 듭니다. 그렇지만 초기 비용이 굉장히 많이 들어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아마 향후에 스페이스X하고 해서 협약을 해서 이걸 어떻게든지 최대한 싸게 발사하는 위성체를 개발하고 그것이 위성에서 동작할 수 있는 기술을 획득하는 것이 아마 구글의 목표가 될 거예요. 네. 제가 계속해서 지금 그 AI 업계에 있어서 3대장 정도 되겠죠. XAI는 이제 3대장에서 좀 빠졌습니다. 능력 자체가 지금 약간 좀 문제가 되는 것 같아요. 일단은 구글과 구글 제미나이와 오픈 API의 챗GPT와 그리고 엔트로픽의 클로드 세 가지가 지금 경합하는 위치에 있다라고 보고요. 업종에 따라서 약간 앞서거니 뒤서거니 하는 게 있어요. 코드는 지금 클로드 코드가 꽉 잡고 있고요. 그래서 클로드 코드는 앞으로 기업용 서비스를 기반으로 해서 계속해서 요금을 올려갈 생각인 것 같아요. 지금도 요금 올리는 냄새가 슬슬 나고 있고 저도 아직까지 3만원짜리 쓰지만 그 10만원 15만원짜리 30만원짜리로 업그레이드 해야 되지 않을까 뭐 이런 생각을 가지게 될 정도로 성능은 뛰어나지만 비쌉니다. 그래서 이건 부자들을 위한 AI다 라고 하는 이야기들이 벌써 나오고 있어요. 어쨌든 그렇긴 한데 성능 자체는 뛰어납니다. 뭐 얘기가 약간 셌지만 어쨌든 우주 태양광은 향후에는 이렇게 갈 수 있는 방향성이 하나의 대안으로 등장할 수 있다라는 거고 태양광의 효율성 증대는요 어차피 예정된 거라고 봅니다. 저는 그거는 가야 되는 길이고 갈 수밖에 없는 길이라고 봅니다. 왜냐하면 태양광도 저기가 있어요. 수명 주기가 있어요. 태양광 발전기도 한 20년, 10년, 20년쯤 되면 수명에 따라서 바꿔줘야 됩니다.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되죠? 좀 더 높은 효율성을 가진 페로브스카이트 기반의 태양광 소재가 앞으로는 대세가 될 겁니다. 또 그쪽에 우리나라가 기술력이 상당히 좋아요. 아직은 산업화되지 못하고 연구실 수준이긴 하지만 세계적으로 경쟁력 있는 페로브스카이트 연구들을 계속 해내고 있다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런 때 기회 한번 잡아야죠. 어쨌든 간에 우주 태양광은 실현 가능성이 반반 혹은 반보다 더 떨어진다고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구글이라고 해서 야 이거 할 거야 라고 생각해서 가는 게 아니라 자 요것도 한번 찍어 먹어볼까, 야 XAI가 무슨 얘기를 하는지 혹은 스페이스X가 무슨 얘기를 하는지 결국은 일론 머스크가 어떤 이야기를 하는지가 궁금한 거예요.
그래서 그거에 대해서 약간 찍먹을 해보고 있다라는 정도로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네. 그 선대장의 AI 싸움은 저도 궁금한 거라서 자료를 한번 만들어 보고 싶긴 한데 국내 주식시장하고 관련성이 크지 않아서 어떨까 싶습니다. 그래도 뭐 참고적으로 알고 계시면 재밌는 거니까 자료를 한번 만들어 볼까 합니다. 자, 음식료업종은 인도가 설탕 수출을 금지하는 바람에 가격이 뛰죠. 근데 우리나라는 이상하게도 원자재 가격이 뛰면 그것을 가공해서 상품을 생산하는 업체의 가격이 떨어져야 되는데, 종목이 떨어져야 되는데 올라가요. 그죠? 비철금속도 마찬가지, 철강도 마찬가지 그렇습니다. 자, 삼양식품이 후실적을 낸 것도 사실 영향을 좀 받았고요. 그래서 삼양식품이 대장, 그리고 각종 K푸드를 해외로 수출하는 농심이나 CJ제일제당, 신세계푸드 같은 그런 쪽들이 지금 저기를 받고 있다, 주목을 받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음식료 업종은 저는 상당 기간은 좀 전망이 있다라고 봐요. 우리나라 사람들이 또 그런 거 개발 잘합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있고요. 철강 주요 품목은 그러니까 미국으로 가는 철강 수출이 증가를 하고 있고, 철근 수출도 상당히 많이 늘어서 한 300% 정도 늘어나고 있다라는 덕분에 현대제철, 동국제강 이런 데도 있고, 포스코홀딩즈도 있고, 뭐 중소대가 다 들어 있어요. 어쨌든 이쪽이 좀 철강이 계속해서 주목을 받게 될 것 같기는 해요. 그런데 이제 문제는 건설 경기죠. 건설 경기는 사실상 우리나라처럼 인구 감소가 심한 나라에서는 건설 경기를 새로 일으킨다는 것 자체가 쉽지가 않아요. 주택 경기인데 결국은, 그죠? 그래서 제가 지금 계속해서 말씀드리는 걸로, 고속터미널 재개발주들이 그렇게까지 이상하게 튀어오르는 건 적어도 시류를 반영하지는 못하고 있는 것 같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있어요. 재개발 하겠죠. 그리고 땅도 좋아요. 어떤 데는 성동구고 어떤 데는 서초구고 이래요. 땅들이 다 좋죠. 그리고 개발할 수 있는 인프라도 되게 좋아요. 근처 인프라들이 좋아요. 근데 요즘에는 교통정책이나 이런 것들에 대해서 그 기여를 해야 되는, 그죠? 공적 기여를 해야 되는 자금 부담도 굉장히 크고, 사무실이 솔직히 우리나라에서 사무실 건물이 없어서 지금 뭐 저기를 사업을 못 하진 않잖아요. 공실률도 되게 늘어가고 있는데, 물론 이제 거기 그 강남 고속버스 터미널이 위치하고 있는 데서 공실률이 난다라는 것 자체가 조금 의심스럽긴 한데, 어쨌든 간에 지금으로 보면 그게 그렇게 녹록하진 않단 말이에요. 옛날처럼 그냥 상가 때려 지어놓고 그냥 팔아서 그냥 막 수익을 올리던 그런 시대는 이제 지나갔단 말이에요. 그죠? 그런 부분에 있어서 제가 약간 의심하는 것도 그런 부분이에요. 제가 아까 보니까 지난번에 그 강남 고속버스 터미널 재개발 때에 비해서 지금 이 현상을 대부분 갔어요. 뭐 두 개죠. 천일고속하고 동양고속인데, 지난번에 비해서 거래량이 거의 없어요. 거래량이 조금 늘기는 늘었죠. 상한가를 갔으니까. 그렇긴 한데 거래량이 별로 없고, 이제 좀 약발이 떨어지는 거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 정도가 됩니다. 왜냐하면 이 정도가 상한가로 쭉쭉 올라갈 때는 어때요? 달라붙어야 되잖아요. 좀 개미들도 붙고 이래야 되는데, 다들 하이닉스하고 삼성전자에 정신이 빨려 있어서 그런지 별로 이런 쪽에 관심을 두지를 않아요.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동양고속이건 천일고속이건 본업으로는 지금 이제 바닷속으로 꺼져가고 있는 거라고요. 고속버스 누가 타요? 솔직히 지금 일부 이제 지방에 가시는 분들 중에서 KTX 안 들어가는 데는 타시죠. 그리고 요즘에 GTX 같은 것들이 잘 들어가기 때문에 서울 근교권 같은 경우는요, 거의 대부분 GTX로 커버가 될 가능성이 높아요. 앞으로는. 그렇다면 정말 버스 수요가 없어지죠. 예. 광주 가실 때 버스 탑니까? 아니면 대구 가실 때 혹은 부산 가실 때 버스 탑니까? 안 타요. 제가 유일하게, 개인적인 경험입니다만, 제가 유일하게 버스 타고 다니는 데는 세종밖에 없어요. 세종은 KTX가 없거든요. 그래서 유일하게 세종 갈 때 왔다 갔다 할 때만 그 집에서도 가깝고 그래서 강남권 고속버스 터미널 이용합니다. 나머지는 수소역이 훨씬 낫죠. 자, 뭐 그런 얘기, 개인적인 얘기 죄송합니다. 어쨌든 간에 그렇고요. 그래서 어디까지 얘기했죠? 예. 부동산 얘기했었죠. 철강 주요 품목 이렇게 올라갔고요. 비철금속은 제가 계속해서 이거 상승하고 있는데, 앞으로도 조금 더 원자재란이 계속될 경우에는 비철금속은 계속해서 아마 가격이 오를 겁니다.
그리고 예, 가격 그 비철 금속 중에서 알루미늄을 주로 하는 종목들 같은 경우는 우리나라는 기본적으로 알루미늄의 대부분의 수요가 어디서 나올까요? 건설 경기에서 나옵니다. 예, 그죠? 알루미늄으로 이렇게 궤 만들고 뭐 창틀 만들고 예, 알루미늄으로 이렇게 아변에서 뭐 판 만들고 이런 것들 중심으로 해서 예, 만듭니다. 예, 그렇기 때문에 건설 경기가 없는 상태에서 올라간다라는 거는 공급망이 불안해져서 가격 상승 요인은 있는데 수요가 별로 없는 상태예요 지금 사실은. 그래서 알루미늄은 어떤 식으로 우리나라에서는 건설 수요보다는 조금 더 발전적인 수요, 예를 들면 2차 전지와 관련된 패키징이라든가 뭐 이런 쪽으로 조금 더 그 폭을 좀 늘려나갈 필요가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런 쪽에 기술적인 어떤 내용들을 가지고 있는 종목들을 조금 더 집중을 해주시면 될 것 같고요. 오늘 여기 빠진 게 하나 있어요. 여러분들 혹시 관찰하셨을지 모르겠지만 바이오가 좀 있어요, 사실. 근데 왜 빠뜨렸는지 모르겠어요. 오늘 상한가 간 종목들 중에 안국약품이 있고요. 그 다음에 삼진제약이 있고요. 또 하나 더 봤었는데 제가 예. 뭐 차백신연구소도 거의 크게 보면 이제 제약은 아니지만 바이오 쪽에 들어간다라고 생각할 수 있을 것 같고요. 뭐 그런 식으로 예, 몇 개 상당히 강력하게 올라간 업체들이 있는데 일단은 소재에서는 저기에서는 빠졌어요. 중심 주제에서는 빠졌다. 왜 그런지 모르겠는데 어쨌든 간에 바이오 쪽도 좀 주목해 보실 필요가 있는 게 제가 조금 있다가 종목 하나 소개시켜 드릴 텐데 그 종목 보시면 아마 바이오도 조금 움직이고 있지 않느냐라는 부분들을 주의하시면 될 것 같아요. 바이오 쪽에서도 좀 목석을 잘 가리셔서 너무 많이 오르지 않고 우량한 종목들 중심으로 해서 어느 정도 매출을 올리되 바이오는 또 터지면 터지잖아요. 그래서 R&D를 얼마나 해주느냐가 문제인데 R&D 비율도 상당히 높은 회사들도 많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을 좀 골라서 잘 선택적으로 잘 가시면 좋겠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요. 오늘은 예, 주요 테마 뭐 지난번에 했었던 AI의 빅사이클 뭐 이런 쪽 부분들은 오늘은 조금 힘을 못 받아서 빅사이클은 아니죠. 오늘은 그 전체적으로 시장을 굴려가는 그 사이클 부분에 있어서는 좀 약세였다라고 볼 수밖에 없죠. 예, 아무래도 그죠. 그렇긴 한데 어쨌든 간에 예, 그런 부분들에 비해서는 뭐 어느 정도는 예, 상당히 잘 방어를 했다. 방어를 했다라고 해야 될까요? 어떨까요? 뭐 어쨌든 그 SK하이닉스는 조금 떨어지고 뭐 삼성전자는 좀 오르는데 삼성전자 주도의 뭐 주가 장세다라고 보셔도 될 것 같고 현대차도 뭐 보합 정도였고 LG엔솔이 반사적으로 또 반등했고 이런 부분들 바라보시면서 한번 그렇게 보시면 돼요. 그래서 오늘은 대세 종목들은 조금 덜 가고 그리고 뭐가 같죠? 중국 소비 음식료 이런 것들이 같고요. 그다음 철강하고 비철은 기본적으로는 그 저기하고 관련돼 있다라고 봅니다. 세계적인 공급망 쪽하고 연관이 돼 있다라고 보는 거죠. 그리고 태양광, 우주 태양광은 아직 너무 먼 얘기입니다. 네, 로봇이 지금 막 돌아다니고 있다고 해도 로봇주 제가 그랬잖아요. 실험실적 상황 혹은 전시회에는 로봇들이 많이 등장하고 있지만 실제로 로봇이 실용화돼서 수익을 내려면 아직 한참 남아야 된다.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챗GPT도요 매년 얼마씩요? 30조 이상의 손해를 보고 있어요. 꽁으로. 네. 그런 의미에서 클로드처럼 체질 개선을 통해서 B2B 쪽으로 가서 수익을 이제 막 벌어들이는 형태의 어떤 사업 모델을 만든 경우 예, 성공할 거라고 저는 생각해요. 그리고 구글 같은 경우는요, 예, 전체로 한 매년 얼마 정도 이익을 내냐면 구글이 수익만 해도 제가 알기로는 순수익만 해도 250조 가까이 냅니다. 계산에 따라 조금 다르긴 하지만 그리고 광고 수익만 해도 상반기 아니 1, 4분기에 광고 전체 수익이 한 100조 정도 돼요. 770억 달러인가 그렇게 됩니다. 예. 그렇다는 얘기는 뭐예요? 그냥 구글은 그냥 벌어들이는 수익 있잖아요. 그거 가지고 AI에다 다 투자하면 돼요. 그래서 지금 보시게 되면 그 수익 자체의 한 3분의 1 정도를 AI에 투자를 하고 있는 것 같고요. 근데 그게 전혀 구글에 있어서는 재무적인 아무런 불안 요소를 만들어내지 못해요. 그죠? 왜냐하면 차세대에는 투자이자 방어예요. 왜 엔비디아 오픈 AI가 갈 길은 구글의 광고 시장 뺏어오는 것밖에 없어요. 실은
현재 만들어진 시장에서는 구독 서비스 가지고 시장이 될 것 같아요. 안 됩니다. 구독 서비스는요, 지금 전체적으로 1년에 오픈 AI가 쓰는 비용이 한 10분의 1 정도를 조달할 수 있을까 말까 해요. 간당간당합니다. 그것도 10분의 1도. 나머지도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클로드는 적극적으로 가격을 올리려고 하고 있고요. 뭐 제가 관심 있는 분야만 너무 말씀드려서 좀 그런데 저는 아무래도 AI를 하는 사람이니까 그렇습니다. 어쨌든 간에 우주 태양광도 그래서 구글이 야 이거 우리 한번 투자해봐도 되지 않게 돈 있어 우리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유 있게 투자를 할 수 있다라는 형태로 나가는 거죠. 그렇게 보시면 돼요. 그래서 길게 볼 거는 우주 태양광이고 얘는 AI 테마와 연결되어 있다. 분명히. 그거는 하나밖에 없고요. 그리고 스팟성으로 중국 소비 그리고 음식료. 요거는 중국 소비와 밀접하게 관련돼 있다고 보셔도 되고 철강, 비철금속, 원자재입니다. 이 정도로 정리해 보면 되겠죠. 네, 여하튼 이 정도로 주요 테마는 한번 정리를 해보고요. 몇 가지는 주말에 제가 한번 좀 기운 차려서 정리를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주요 테마는 여기서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